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착한 사연은 은퇴한 외과의사 손태균님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의사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년간 외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손태균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1950년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난한 시골 의사였던 아버지. 그분은 제게 의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균아,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6.25 전쟁 중에도 아버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진료를 보셨죠. 폭격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부상자들을 치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밤 인민군 부상병이 찾아왔을 때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우리 적군인데. 태균아, 의사 앞에 적도 아군도 없다. 오직 환자만이 있을 뿐이야. 1956년 서울의대에 입학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 학번은 60명. 그 중에서 시골 출신은 저 하나였죠. 서울 말씨도 서툴고 양복 입는 것도 어색했던 시골 청년. 야, 손태균, 너 점심 뭐 먹어? 저 도시락 싸왔심도. 하하, 아직도 시골 사투리 쓰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새벽 4시면 일어나 복습했죠. 의대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처음으로 시신 해부 실습이 있던 날, 자네 떨리나? 옆에 있던 친구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시신의 얼굴을 덮은 하얀 천을 들추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다는 것을. 손태균 학생, 왜 울고 있나? 교수님의 물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더군요. 교수님, 이분이 생전에 어떤 분이었을지 궁금해서요. 그래, 바로 그거야. 의사는 병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하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시신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당신의 헌신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시골 의사의 아들이었던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4인 1실의 좁은 방. 하지만 그곳에서 평생의 벗들을 만났죠. 야, 손태균, 또 라면 먹냐? 이번 달 학비 내고 나니까. 자식, 여기 반찬 좀 먹어. 김철수는 늘 집에서 보내준 반찬을 나눠줬고 이명호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줬죠. 박준영이는 시험 기간마다 자기 노트를 빌려줬고요. 1962년 인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는 기본. 72시간 연속 근무도 다반사였죠. 손 선생, 응급실에 환자 들어왔어요. 손 선생님, 삼경동에서 급히 부르세요. 손 선생, 수술실 준비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이 달려다녔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36시간 만에 처음으로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손 선생님, 급 환자요. 그렇게 또 뜨거운 라면을 절반도 못 먹은 채 뛰어나가야 했죠. 인턴 시절 첫 담당 환자는 김만석 할아버지였습니다. 간경화 말기. 제가 맡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선생님, 저 집에 한 번만 가보면 안 될까요? 할아버님, 지금은 위험해서. 막내딸 시집 가는데 한 번만. 밤새 할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선배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결국 교수님을 설득해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한이 없어요. 딸의 결혼식을 보고 돌아오신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외과를 선택한 이유를 물으면 저는 항상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응급실 당직이었던 어느 밤, 교통사고로 실려온 20대 청년, 복강 내 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수술실 비워주세요.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70%입니다. 선배 외과의가 집도한 8시간의 대수술. 저는 그저 보조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메스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1968년 여름,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응급실은 더위 먹은 환자들로 푹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다음 환자분. 그때 한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교통사고 환자 5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수술실은? 전부 사용 중입니다. 그때 처음 본 장미영 간호사. 그녀는 놀라운 침착성을 보여줬습니다. 1번 환자는 두부 손상, 의식 명료. 2번 환자는 복부 둔상, 활력 징후 안정적. 순식간에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날 이후 미영과 자주 밤 근무가 겹쳤습니다. 새벽 3시 병원 구석진 휴게실에서 선생님, 커피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선생님 혀가 예민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뜨거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선생님이 매번 병원 식당에서 국 시키는 거 봤어요. 그렇게 웃으며 건넨 첫 커피.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영의 매력은 숨겨진 곳에 있었습니다. 터미널 암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는 늘 손을 잡아주었고, 수술 실패로 좌절한 의사들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보호자 없는 환자의 머리맡에서는 밤을 새우기도 했죠. 장 간호사는 참 대단해요. 동료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환자들이 장 간호사만 찾는다고요. 심지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김 여사도 장 간호사만 온다면 주사를 맞겠대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미영이 왜 그렇게 존경받는 간호사인지. 첫 고백은 정말 웃기게 됐습니다. 48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피곤에 절어 있던 때였죠. 장 간호사. 저기, 네, 선생님? 그러니까 저 밥 먹을래요? 미영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지.
수술복은 피로 얼룩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선생님, 먼저 씻고 오세요.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 그리고 전 미영이에요. 이제 그만 장 간호사 하세요. 병원에서의 연애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 지나가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옥상에서의 10분은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수술이에요? 담낭절제술이요. 미영 씨는? 저는 오후에 중환자실 근무해요. 짧은 대화, 잠깐의 손 스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첫 싸움은 제가 일으켰습니다. 3일 연속 수술로 지쳐 있을 때였죠. 선생님, 이 환자 상태가 나중이에요. 하지만 위급한 그냥 다른 의사한테 가보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 후 미영은 사흘 동안 저를 피했습니다. 결국 찾아간 곳은 병원 뒤 작은 공원. 미영이 늘 도시락을 먹던 벤치였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예민했어요. 알아요. 3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도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화났었죠. 미영은 제 사과를 받아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가 위급하면 저는 꼭 선생님을 찾을 거예요. 그게 제 의무니까요. 그 순간 더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봄, 벚꽃이 만발했을 때였습니다.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페이셜 마스크 주세요. 미영이 마스크를 건네주는데 그 안에 반지가 있었죠. 어? 이게 뭐죠? 장미영 간호사, 평생 나와 함께 수술하면서 살아주시겠습니까? 수술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 선생님, 마취 깨기 전에 빨리 수술부터 하시죠. 수술장 교수님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영의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셨죠. 의사면 뭐해? 하루 종일 병원에 틀어박혀 사는데 우리 딸 고생시킬 일 뻔한데. 장인어른은 한 달 동안 저를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제가 미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자네, 우리 딸 아프면 어쩔 건가? 제가 의사잖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야. 의사니까 병원 일이 더 중요할 거 아닌가?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미영이가 아프면 제가 의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미영이가 소중합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시더니 일어나게, 이제 믿어보겠네. 성당에서 올린 작은 결혼식. 하객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참 곱네. 신랑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전날 밤 응급수술이 있어서 2시간밖에 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피곤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미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은 병원 근처 반지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끼고 여름이면 습기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아마도. 그럼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하지만 그날도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죠. 식탁에는 식은 음식과 쪽지 하나. 수술 잘 되었길 바라요.
데워 드시고 꼭 씻고 주무세요. 사랑해요. 결혼 1년 차 미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처럼 기뻤던 적이 없었죠. 여보, 이제 조심해야 해요. 무리하면 안 돼요. 알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일했습니다. 조금만 더. 후임자가 올 때까지만. 임신 5개월째 되던 날, 미영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 제발, 제발 우리 아기. 그날 밤 우리는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집도를 하고 있던 저는 아내가 수술실 밖에서 아이를 잃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그만두겠다고 했죠. 내가 욕심을 부렸어. 일도 하고, 아이도 가지려고.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밤마다 울며 깨는 미영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라는 게 남의 생명은 살릴 수 있어도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아픔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걸. 그때 우리를 구한 건 어느 환자의 아이였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있던 아기. 장 선생님, 우리 아기가 자꾸 불러요. 산모가 찾아와 미영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실 때만 우리 아기가 안정되는데. 미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미영의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봄, 다시 찾아온 기쁜 소식. 이번에는 미영이 바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번에는 꼭 매일 밤 미영의 배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힘든 임신 기간, 저는 처음으로 과장 진급도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가정이 더 중요해서. 10개월 내내 단 하루도 미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응급 상황 외에는 당직을 서지 않았죠. 1972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우리의 첫째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선생님, 아들입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떨림. 수천 번의 수술도 이렇게 긴장되진 않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미영은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부모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시작이네요. 그날 밤 산부인과 병실 앞에서 밤새 아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기적으로 보였죠. 준호가 태어난 후 미영은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의료계와 인연을 이어갔죠. 여보, 오늘 또 봉사활동 가요? 네, 소외계층 아이들 건강검진이에요. 몸 조심해요. 무리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이제는 알아요. 1974년 둘째 민수가 태어났고 1977년에는 막내 태식이가 찾아왔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정작 저는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 내일 운동회인데. 미안하다. 내일은 중요한 수술이. 알았어요. 준호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미영은 늘 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잘 설명할게요.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1980년대 초 제가 가장 바빴던 시기. 아이들의 중요한 순간을 하나둘 놓치기 시작했죠. 준호의 중학교 입학식, 민수의 첫 피아노 발표회, 태식이의 유치원 졸업식. 대신 전화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아빠, 전 괜찮아요. 엄마가 오셨으니까. 그럴 때마다 미영은 녹음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모든 순간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시라고요. 1985년 저는 한국 최고의 외과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췌장암 수술 성공률 95%.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기록이었죠. 손 교수님, 이번에 미국 의학회지에서 손 선생님, JAMA에서 논문 게재 요청이. 교수님,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명성이 쌓일수록 더 바빠졌습니다. 하루에 서너 건의 수술은 기본.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진로 상담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죠. 준호가 의대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아버님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준호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난 아빠처럼 살기 싫어요. 아빠는 널 위해서. 그게 문제예요. 아빠는 늘 널 위해서라고 하시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아빠였어요. 미영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말 아침 처음으로 5 식구가 식탁에 모였죠. 오늘은 각자 하고 싶은 말 다 하기로 해요. 미영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피아노 콩쿠르 때 아빠가 약속하고도 안 오셨잖아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태식이도 친구들이 물어봐요. 내 아빠는 왜 참관 수업 한 번도 안 오시냐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민수 연주회니까 수술 일정 조정해 주세요. 교수님, 하지만 그날 VIP 환자가. 미루세요. 이번엔 꼭 가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스케줄 조정을 요청했을 때 의국 전체가 놀란 듯 했습니다. 민수의 연주회장에서 아빠가 정말 오셨네? 반신반의하는 민수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1번, 2번, 3번. 결국 또다시 수술이 길어져 늦어버렸죠. 괜찮아요, 여보.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아니, 이제는 달라져야 해. 그래서 시작한 게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약속. 오늘은 제가 수술 못합니다. 교수님, 응급 환자가. 다른 의사를 찾아보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특히 막내 태식이의 변화가 컸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오, 이게 뭐니? 아빠가 수술하는 모습이에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그토록 거부했던 길을 태식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다니.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거니? 네, 아빠처럼요. 근데 전 아빠보다는 가족들이랑 더 많이 시간 보낼 거예요. 미영이 제안한 새로운 규칙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아침을 먹자는 것. 여보, 수요일 아침은 어때요? 그날은 일찍 회진. 그래서 수요일이에요. 회진 전에 잠깐이라도 같이 먹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기 바쁜 아침.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빠, 어제 수술은 잘 됐어요? 다행히 성공적이었어. 환자분은 많이 아프셨겠다. 태식이의 질문에서 의사의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준호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친구 아빠가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아빠께 수술받고 완치되셨대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반항했던 게 사실은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나 봐요. 준호야, 미안하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매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걸요. 민수는 여전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제는 의대가 아닌 음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빠, 제가 작곡한 곡이에요. 아빠를 위한 곡인데. 외과 의사 아버지에게. 그것이 곡의 제목이었습니다. 빠르고 긴박한 도입부는 수술실의 긴장감을, 중간에 잔잔한 선율은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마지막 희망찬 멜로디는 생명을 구한 기쁨을 표현했다고. 2017년 겨울 미영이 처음으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쉬어야? 아니요, 이건 좀 달라요. 뭔가. 의사인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단순한 긴장성 두통으로 치부한 거죠. 점점 미영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준비한 반찬을 저녁에 또 만들고,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엄마가 좀 이상해요. 준호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어제는 제 이름을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민수도 걱정을 했고, 할머니 댁 전화번호를 자꾸 물어보세요. 태식이도 불안해했습니다. CT 촬영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젊은 신경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이미 상당히. 그 순간 의사가 아닌 한 남편으로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해온 의사로서 이런 증상들을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크게 실수를 한 겁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봐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미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쁜 가발을 사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엄마랑 같이. 미영은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지만 예쁜 스카프를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 예뻐요?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사진관에서 미영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족 사진일 것 같아서. 종양이 커지면서 미영의 기억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여보, 우리 첫째가 준호였죠? 네, 죄송해요. 자꾸 헷갈려서.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어디 계세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울면서 방을 나가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첫 만남만큼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커피를 엎지르셨죠?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새로 타다 드렸는데 2018년 겨울 미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와중에도 미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는 아빠랑 많이 싸웠지만 결국 내가 제일 아빠를 닮았어. 민수야, 엄마, 내 피아노 소리가 날 살게 했어. 앞으로도 계속 연주해줘. 우리 막내 태시가.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너는 아빠보다 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왜냐면 내 마음이 더 따뜻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여보, 네, 우리 참 행복했죠? 네.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평범한 간호사였던 제가 이렇게 멋진 아이의 엄마가 되고 사랑받는 아내로 살 수 있어서 미안해요. 먼저 가서.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여보, 약속해 주세요. 네, 혼자라 너무 오래 있지 말아요. 당신에겐 아직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미영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이 떠난 후 저는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수술도, 진료도, 심지어 일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식탁에는 더 이상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지 않고 현관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다가도 결국 빈집뿐. 교수님, 수술 일정이. 모두 취소하세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준호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엄마도 이러시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민수는 매일 피아노를 쳐줬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곡들. 하지만 그 음악마저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뿐. 태식이는 조용히 제 방을 청소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마치 어린 의사처럼 저를 돌보려 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의사로서 알면서도 마치 쟤처럼 술에 의지했습니다. 여보, 왜 날 두고 갔어? 내가 의사인데. 매일 밤 취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의 옷가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가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마치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손 선생님, 맞으시죠? 낯익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20년 전 제가 수술했던 환자의 부인이었습니다. 해숙 씨,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때 1998년 교통사고로 위독했던 그녀의 남편. 8시간의 수술 끝에 결국 살리지 못했던 선생님, 그동안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남편분을. 아니에요. 감사드리러 왔어요. 네,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수술실 앞에서 지켜봤거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던 모습이.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해숙과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선생님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의사도 아닌데. 의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저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처음으로 미영이 떠난 후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갔을 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잊고 있던 것들이 있었죠. 선생님, 이분은 당뇨가 심하신데 여기 할머니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 아이는 천식이 있어서.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다가갔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조금씩 살아나게 했습니다. 해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3살배기 딸을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저 살아냈을 뿐이죠. 하루하루 딸을 위해서.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알아요. 슬픔이 영원할 거란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걸. 점점 해숙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 해숙 씨는 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어서요. 누군가 저를 도와줬듯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2019년 봄, 해숙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벚꽃이 예쁘네요. 미영 씨도 벚꽃을 좋아하셨다고 하셨죠? 네. 매년 이맘때면 꼭 벚꽃놀이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준호가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그 아줌마랑 뭐해요? 그냥 복지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야. 정말요? 어제 둘이서 걸어가시는 거 봤어요. 민수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태식이는 아예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어머니는 아빠, 제발. 그냥
그만하세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미영이에게 미안하진 않을까? 그때 미영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있지 말아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을 보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도 느꼈는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자녀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줌마,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닌가요? 민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런... 아빠, 우리도 다 컸어요. 세상이 어떤지 알아요. 태식이마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아버지, 해숙 씨는 나를 살리신 분이야. 내가 미영이 떠나고 죽고 싶을 때. 그래서요? 그게 엄마를 잊으실 이유가 되나요? 민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잊은 게 아니야. 절대 잊은 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갑작스러운 폭탄으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말기 췌장암. 의사였던 제가 가장 치명적인 증상을 놓친 겁니다. 암 진단 이후 자식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달랐죠. 아버지, 보험은 들어두셨죠? 준호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민수의 걱정도 돈 문제였고, 아버지,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태식이마저. 그때 해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부담까지 드릴 순 없어요. 부담이 아니에요. 제 선택입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밤새 토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해숙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분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마저 저희에게서 멀어질까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저도 알아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해숙 이모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거, 밤새 아버지 간호하시는 것도 봤고. 그런데 왜? 무서웠어요. 엄마가 완전히 사라질까봐. 아버지의 기억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그날 밤 민수가 병실에 피아노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새로 작곡했어요. 두 번째 봄이라고.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슬프고 무거운 멜로디. 점점 밝아지다가 마지막은 희망찬 멜로디로 마무리. 첫 번째 봄은 엄마였고 이제 아버지에게도 두 번째 봄이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태식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와서 해숙과 함께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의대생이 된 태식이는 이제 의사의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다르게 시작됐습니다. 태식이가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민수가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고 준호는 업무 중에도 수시로 전화해서 상태를 확인했죠. 해숙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참 복 받으셨네요. 담당이가 수술을 제안했을 때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성공률이 30%도 안 됩니다만. 해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 수술만 잘 되면 아이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겨내실 거죠? 8시간의 대수술. 제가 평생 집도해온 그 수술대에 이번엔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란 결과였습니다. 손 선생님, 정말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거의 제거되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해숙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말마다 방문해도 될까요? 준호가 먼저 물었고, 이모,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도 놓을 수 있을까요? 민수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태식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모 집이 병원이랑 학교 가는 길에 있어서 좋아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할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유산 같은 거 들어봐라. 내 뜻이 있다. 재산의 대부분을 의료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그리고 해숙에게도 일부를 남겼죠. 놀랍게도 아이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매일 아침 해숙이 가꾸는 정원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와 바베큐 파티를 하고 민수가 피아노를 치면 태식이는 의대 공부를 하고 준호는 저와 병원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다른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더욱 푸르고 해숙이 내려주는 커피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지고 정원에는 미영이 좋아하던 장미도 피어 있고 해숙이 정성스레 가꾼 허브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기는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길 이 이야기.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상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미영이에게, 여보,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지. 행복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 제 곁에 있는 해숙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여행이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손태균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